그러니까 이제 보험 적용을 어떻게 받을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건 앞에 썼던 슬라이드랑 좀 비슷하실 겁니다. 그림 하나만 딱 달라졌죠. 이제 이 세 가지는 다 지속형 혈당 측정기에 들어가는 제품입니다. 이 제일 왼쪽에 있는 제품 아까 보여드렸었죠. 단점이 뭐였냐면은 아침마다 한 번씩 일단 찔러서 확인해야 되고 또 이상하면 그때마다 또 찔러야 되고 그래서 여러 번 찔러야 되는 제품이고요. 이 가운데 있는 지속형 혈당 측정기는 아침에 한 번은 찔러야 되지만 그 이후엔 찌를 필요가 없습니다. 낮에는 더 이상 찌를 필요 없이 수치가 나오면 그대로 믿어도 되는 제품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 아까 이진환 기자님 보여주셨던 이 제품은 한 번도 찌를 필요가 없는 제품.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세 가지 중에서 두 가지만 미국에서 의료보험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어떤 겁니까? 혹시 어떤 거 같으세요? 혹시 이영 교수님 생각 한번 말씀 주시겠어요? 찔르는 거 두 가지만 받나요? 예, 이 가운데 있는 제품과 오른쪽에 있는 제품 두 가지만 받고 있고요. 여러 번 찔러야 되는 제품은 아직 미국에서는 의료보험 적용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요? 사상될 수 있겠네. 근데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뭐냐면은 보험을 주는 입장에서는 이게 하루에 뭐 5분에 한 번씩 혈당을 알려주고 이거는 솔직히 나는 관심 없고 안 찔러도 되는 놈이 장땡이다. 왜 장땡이냐? 그때마다 침값도 들어가죠. 센서값, 종이값 들어가는데 그 돈을 아껴주는 게 중요한 거지. 보험회사 입장에서 5분에 한 번 혈당 알려주는 건 난 솔직히 별로 관심 없어 라는 뜻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환자분이 얻으실 수 있는 가치와 보험이 생각하는 가치가 좀 다를 수 있는 측면의 하나의 사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다른 관점에서 제가 하나 더 보험 적용과 관련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제 인공지능과 관련된 내용이고요. 이제 아까 의료인공지능에서 제가 이미지 판독을 한다. 그리고 이제 사람이 볼 수 없었던 걸 봐준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보험 적용 우리나라도 해줘야 되지 않느냐. 사실은 이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보험 적용 해준 나라가 별로 없기는 한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작년에 가이드라인이 나왔습니다. 보건복지부 심평원이 이런 인공지능은 앞으로 보험 적용을 해줄 수 있어. 라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는데, 재밌는 게 뭐였냐면은, 여기 이제 왼쪽 편에 레벨 1, 2, 3, 4로 나와 있잖아요. 이제 여기서 레벨이 올라갈수록 수준이 높아집니다. 근데 이제 레벨 2를 보시면은 기존과 유사하거나 조금 좋아지는 진단 능력을 보이는 경우 비고란에 보시면 별도 보상 안 해준다. 그러니까 수가를 적용 안 해주겠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저희들이 이제 업계 사람들이 봤을 때는 기존에 봤던 왜 인공지능들 예를 들어서 가슴 엑스레이를 봤는데 의사가 같이 보면 의사만 볼 때보다 뭐 한 3%, 4% 더 많은 걸 잡아낸다. 이런 것들은 대부분 저 레벨 2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 그 보험 적용이 힘들 것 같다라는 이야기고 레벨 3 정도는 돼야 이제 보험 적용을 해주겠다는 건데 보시면 현저한 진단 능력의 향상 그러니까 뭐 정확한 수치는 없지만 한 10%라든지 이렇게 화끈하게 수치가 올라가든지 그게 아니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예 사람이 볼 수도 없었던 가치 있는 정보를 알아내면 거의 보험 안 해주겠다는 얘기 같은데 그런 얘기예요. 생각보다 보험 적용이 쉽지 않습니다. 개발자 입장에서는 그 추가적인 보상이 돼야지 이걸 개발을 되더라도 적용할 수 있는 게 아주 제한적으로 되어 그래서 이제 현재로서는 이제 우리나라 일부 병원들에서 그냥 병원 자체적으로 비용 부담을 하면서 이제 쓰시는 경우들은 있고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또 생산성을 높여줄 수 있으니까 예전 같으면 꼼꼼히 보느라고 뭐 엑스레이 한 장에 뭐 몇 분이 걸렸는데 그 시간을 다만 몇 분만 아껴줘도 전문의의 효율성이 높아지면 뭐 그것으로 비용을 가름한다고 생각할 수가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수가 적용까지 해줬다면은 우리나라가 뭐 소위 말하는 뭐 인공지능 뭐 선진국 이런 게 되는데 아주 큰 좀 미천이 될 것 같은데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레벨 2까지는 해줘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죠? 조금 아쉽죠. 근데 또 조금 다른 사례를 가지고 하나 말씀드릴게요. 인공지능의 사례인데 그래서 인공지능에서 보험 수가를 생각을 한다면은 이게 단순히 판독 정확도만 좋아지는 것만으로는 힘들다면은 어떤 놈들이 수가를 받을 거냐. 그래서 요 제품, 요 인공지능을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조금 부연 설명이 필요한데요. 얘는 이제 하트플로우라고 부르는 회사의 인공지능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원래 어떤 제품이냐면은 저희가 협심증, 관상동맥이라고 부르는 심장을 먹여 살리는 혈관에 문제가 생기면 협심증이 생기잖아요. 거기서 원래 제대로 정식으로 하는 검사는 저희가 관상동맥 조영술이라는 검사를 합니다. 그렇죠. 이런 게 혈관에 구멍 뚫어서 철사를 집어 넣어가지고 김정은이 했다 말았다 말이 있었던 그겁니다. 근데 이제 철사를 뚫는다는 것에서 느끼시겠지만 위험하죠. 위험성이 있고
또 비용도 많이 들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니 꼭 필요한 환자는 우리가 꼭 해야 되는데 이 중에서 꼭 안 해도 되는 환자가 있을 텐데 좀 발라냈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제 의료비도 적게 들 거고 환자도 편할 거고요. 그래서 이제 예전에 썼던 현재까지 많이 썼던 방법 중에 하나가 CT를 찍는데 특수 CT, 관상동맥 CT라는 걸 찍어서 이게 혈관이 좁아진 환자들은 굳이 혈관이 안 좁아진 환자들은 굳이 안 해도 되지 않겠냐고 했었는데 문제가 뭐냐면은 어떤 환자들은 혈관은 좁아져 있지만 안에 지나가는 피는 잘 흐르는 환자들이 또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환자들은 사실은 좁아져 있지만 굳이 또 검사를 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의 음성이 나오고. 예, 일종의 그런 경우죠. 그래서 이게 근데 CT는 아시겠지만 그냥 어떤 정적인 한 순간을 찍는 이미지니까 이걸 몰랐었는데 이 회사에서 한 건 뭐냐면은 그 CT 데이터를 가지고서 혈류가 그러니까 피의 흐름을 추정해주는 알고리즘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CT를 찍고 나서 이 시스템으로 분석을 해보면은 실제 피가 잘 흘러가는지 아닌지를 인공지능이 얘기를 해줘서 이게 잘 흘러가는 환자들은 굳이 관상동맥 조영술 같이 더 위험하고 비싼 검사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제품의 가장 큰 가치는 뭐 판독을 했다 이런 게 아니라 관상동맥 조영술 같이 비싼 검사를 할 필요가 없는 환자들을 선별해 줄 수 있는 검사. 비싸고 위험한 검사. 그러면 보험 입장에서는 역시 바로 내가 의료비를 아끼겠구나. 라는 계산이 바로 나오죠. 바로 보험에서 도입을 하게 되죠. 그래서 아직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정식 수가는 아니고요. 임시 수가를 받고 있습니다. 사보험 얘기입니다. 아니요. 메디케어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국가보험이잖아요. 공공도 그래요? 예, 메디케어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 건강보험공단도 이 시스템은 도움이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영국에 아시는 NHS, 영국 NHS도 임시 수가로 적용해주고 있고 일본에서도 임시 수가를 해주고 있고요. 문제는 뭐냐면은 얘가 아닙니다. 얘는 미국에서 첫 번째 임시 수가가 1,500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CT까지 합해서 1,500불이 아니고요. CT 찍고 나서 데이터 분석만 하는 게 1,500불. 추가로 1,500불 내야 되는구나. 그리고 그게 수가가 한번 바뀌어가지고 한 1,000불 좀 안 되는 액수가 나왔는데 과연 대한민국에서 CT도 아니고 CT를 분석하는 기술에 과연 1,000불이나 수가를 줄 수 있을 것이냐. 우리나라는 그냥 이게 10분의 1 정도이니까 10만 원 정도. CT 값을 포함 뭐 이렇게. 내 생각에는 되게 큰 도움이 되잖아요. 수술하고 나서 결정을 해주잖아요. 환자 입장에서는 뭐 100만 원 좀 부담스럽더라도 아까 말한 대로 포함시켜가지고 수가를 매기는 방법으로. 사실 국가 경제 전체적으로 보면 국가적으로는 이익인 거예요. 근데 또 어떤 분은 또 이런 얘기를 들으시면 아니 세상에 이거 뭐 이미 다 디지털 제품인데 그럼 뭐 꼭 1,000불씩 받아야 돼? 이거 뭐 사실은 어차피 디지털이니까 싸도 되잖아. 근데 다들 잘 아시겠지만 디지털 제품은 두 번째 제품부터 매우 싼 거고 디지털 첫 번째 제품은 몇백억, 몇천억씩 좀 제품이 들어간 거기 때문에 그 가격은 정당화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앞으로 다른 나라들이 많이 쓰고 나서 가격이 떨어지고 나면 대한민국에도 좀 싼 값으로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 이 정도 기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은 그렇게 좀 앞서가고 있고 그러니까 되게 생각외로 우리가 생각했던 거 이상으로 지금 뭐 보험 수가도 일단 받는 것도 있고 그렇죠. 그런데 우리나라 아직까지 그렇게 받는 케이스도 지금 없는 거잖아요, 현재. 네, 아직 뭐 한국에서는 전혀.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은 아까 그 제품 하트플로라고 부르는 그 제품의 주요 연구진 중에 서울대병원 교수님이 들어가 계십니다. 임상시험에 참여를 하셨고요. 그래서 사실 한국 분들이 이렇게 기여는 많이 했는데 막상 이 제품을 한국에서는 이제 쓰고 있지 못하는 이제 이런 상황이. 왜 이런 상황이 생길까요? 이게 아직까지 이게 인공지능과 이제 여러 가지 우리 원격 의료라는 게 여러 가지 문제들이 같이 접목되면서 자꾸 이렇게 하나의 걸림돌이 되지 않냐. 네카가 좀 역할을 잘 해줘야 될 것 같은데요. 네카 같은 데서. 네카요? 네. 제 차가 그렇게 역할을. 허가했습니다. 추웠어요. 그러면 뒷부분으로 가서 한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이제 의사의 처방과 관련된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보험 적용을 오케이. 그러니까 보험 적용을 받았다 치고 근데 이제 의사들이 결국 이것을 현장에서 써야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조금 까다로운 이제 재밌는 또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이런 제품을 만드는 회사들은 뭐라고 주장을 하냐면은 예전에는 우리가 환자에 대한 데이터를 많이 몰랐잖아요. 근데 이렇게 많은 데이터를 알게 됐으니까 의사 선생님들께서 환자에 대해 훨씬 많이 알고 뭐 진료를 하시면 환자에게 좋지 않겠어요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솔직하게 의사 입장에서는
아니, 옛날엔 내가 이런 거 안 봐줬는데 갑자기 저는 똑같이 있는데 갑자기 와서 이만큼 데이터 봐주세요. 그렇죠. 근데 따로 뭐 돈 드릴 건 없고요. 그냥 의사니까 알아서 잘 봐주세요. 버든만 그러는. 예, 라는 말이 나온다면은, 야, 이게 꼭 의사들이 반가워할 수 있는 상황이냐. 이게 이제, 그런 측면이 의사도 생활인이기 때문에, 안 그래도 내 삶이 힘들어 죽겠는데, 이거 의사니까 더 해주세요라고 한다면은. 사실 그런 거 많아요, 은근히. 이거 사례로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재밌는 사례가 하나 작년에 나왔는데, 올해 2020년 1월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앞에서 한 2번 정도 사례로 설명드렸던 그 연속혈당 측정기라는 제품을 이제 보험 적용을 시작했습니다. 앞에 나온 제품 전부는 아니고요. 그 중에 이제 일부에 대해서 보험 적용을 시작을 해줬는데 여기 이제 뒤에 보이는 슬라이드가 작년 11월에 나왔던 기사입니다. 제목을 보시면은 급여가 됐지만 환자나 의사가 그림의 떡이라고 부른다. 왜 이런 얘기가 나왔냐면은 아까 제가 여기 이제 이 기기가 있어서 뒤에 침이 나오는 걸 여기다 붙인다, 이제 꽂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이제 환자가 이걸 잘 쓰려면은 뭐 관리도 해야 될 것이고, 그 환자가 한 1시간 정도 교육을 받아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짐작하시겠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수가가 잘 없습니다. 누군가는 환자를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교육 수가가 있어요. 예, 아니요, 요거요. 요거. 예, 그러니까 당뇨 교육에 대한 일반 교육 수가는 있는데 연속 혈당 측정기에 대한 기계 값은 수가를 해줬는데 이 제품을 잘 쓰게 만들기 위한 교육 수가가 존재하지 않고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데이터가 예전에는 많아봤자 환자가 서너 번 찔러서 가져온 데이터인데 여기 있는 데이터는 이제 5분에 한 번씩 나온 데이터, 엄청난 데이터가 쌓일 텐데 기존 진료와 똑같이 시간 내서 이걸 다 봐야 된다. 이렇게 됐을 때 과연 의사들이 얼마나 열심히 처방할까라는 이제 걱정이 좀 있어요.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겠는데요. 여블리나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가끔씩 이렇게 던져주는 분석이 저희들한테 큰 도움이 됩니다. 여튼, 야, 그렇군요. 의사가 써야죠. 그렇죠. 환자가 써야 되고. 근데 그 전에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교육에 대한 수가가 지원이 안 되면 이거는 정말 뭐 그림의 떡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도 같이 감안을 해야 실제 환자들도 좋은 제품을 쓰시게 되고 어떤 효과를 거둘 수 있지 않게 되겠나라는 이제 말씀이고요.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되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아마. 다음 슬라이드요. 그러니까 의사가 그럼 처방까지 했다 치고, 그럼 의사가 처방했다고 근데 또 환자가 다 열심히 쓰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조금 더 슬라이드. 그러니까 이미 저희가 먹는 약 하나 딱 먹는 것도 잘 안 하는 환자들이 사실 꽤 많은데 예를 들면 이제 아까 디지털 앱을 가지고서 뭐 질병 관리도 하고 치료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과연 앱을 하나 쓰세요 라고 하면은 아마 게임이면 좀 열심히 하실지도 모르겠는데 그게 아닌 앱을 환자가 얼마나 열심히 쓸 것이냐라는 의문이 있습니다. 연구 결과로 말씀을 드리면은요, 여기 이제 뒤에 있는 연구 결과를 보시면은 환자들 중에 한 900명에게 앱을 쓰게 했다 그래요. 이제 불면 치료제인데, 그래서 이제 써보세요라고 드렸더니 그 중에 제가 이제 표시를 해놨는데 500명 정도가 열심히 안 쓴 게 아니라 앱을 단 한 번도 열어보지 않은 환자가 900명 중에 500명이 나왔습니다. 저도 비슷해요. 근데 이제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게 임상시험을 했잖아요. 근데 아시지만 임상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열심히 환자 관리합니다. 막 문안인사도 드리고 쪼고 쪼았는데 이 정도 결과가 나온다면 그냥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처방하면 환자들이 이거 쓸 거냐. 그거 잘 안 돼요, 그거. 근데 아마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도 과연 지금 현재 앱에서 이게 이제 이런 앱들이 보통 한 번에 10에서 15분 정도의 시간을 8주에서 12주 정도를 써야 되거든요. 근데 저희가 생각해 보면은 하루에 쓰는 앱 중에 10에서 15분 이상 쓰는 앱이 그닥 많지 않습니다. 뭐 유튜브라든지 뭐 넷플릭스, 뭐 페이스북 이런 거나 쓰지 심지어 쇼핑 앱도 15분씩 쓰는 앱은 사실 잘 없거든요. 근데 그닥 크게 재미도 없는 이 앱을 환자 보고 매일매일 8주 동안 15분씩 쓰세요라는 게 저희가 앱이니까 뭐 하겠지 싶어도 막상 환자 입장에서 열심히 안 쓴다는 얘기가 될 거고요. 그래서 이게 참 생각보다 조금 까다로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제품들은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앞에 말씀드렸듯이 보험이 이걸 좋아할 거냐, 의사는 좋아해서 처방할 거냐, 환자는 쓸 거냐. 함정이 다른 스토리예요. 생각보다 이게 함정이 많이 있고요. 그러네. 그래서 이게 조금 정리하는 말씀으로 제가 이제 이런 업계를 들여다보고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디지털 헬스케어를 하겠다는 이제 스타트업들 이런 분들 가끔 만납니다. 다들 이제 뭐 불평 아닌 불평을 하시는 게 이런 말씀 하시죠. 헬스케어 너무 힘들어요. 뭐가 그리 힘드니? 그러시면은 규제가 많아요. 아니면 이제 의사 선생님들 만나기 힘들어요. 의사들이 너무 보수적이에요. 이런 얘기들을 하셔서 오케이, 그건 틀린 말 아닌데
내가 볼 때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헬스케어 산업이라는 산업 구조를 생각을 해봐라. 헬스케어 산업에서는 제품을 쓰는 사람과 쓰는 것을 결정하는 사람과 거기에 돈 되는 사람이 다 다르다. 그러니까 환자, 의사, 보험이잖아요. 셋 다 다른데 셋 다 막강하고 하나라도 삐지면 곤란하다. 세상에 이런 산업이 어딨냐. 소비자 산업이면 소비자만 만족시키면 되고 기업 대상이면 기업 하나만 딱 만족시키면 되는데 유저 자체가 복잡하고 시어머니가 세 개나 있는 산업이 어딨냐.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UI UX가 더더욱 어려워요. 훨씬 중요하죠. 그리고 이해관계도 맞춰야 되고 이게 할 일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이게 당연히 어려울 수밖에 없다. 라는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이건 개발자들도 좀 새겨들어야 될 얘기 같은데요? 예. 이게 단순히 환자가 이런 거 쓰면 좋겠어 라는 아이디어만으로는 부족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의사도 만나봐야 되고 보험 하시는 분들도 만나봐서 어떻게 이걸 다 만족시키는 판을 짤 수가 있을지 고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진짜 고민 많이 해야 되겠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환자가 참 좋고 유익하고 정보가 환자 입장에서 환자가 요구를 해가지고 왜 이거 사용 안 하십니까 선생님? 정부한테는 왜 이거 수가를 왜 안 된다? 그렇게 적극적으로 그런 환자들이 몇이나 될까? 그런 약이 있어요. 걸리백 같은 약도 사실은 그렇죠. 환자들이 먼저 요구를 한 거고 주로 생명과 직결되는 암이라든지 아니면 그 지속형 혈당 측정기도 자꾸 말씀을 드렸던 게 소아당뇨 어머니들이 나서니까 제2형 당뇨 본인이 당뇨인 사람들은 잘 안 나서는데 내 자식이 문제가 있으면 부모는 가만히 있지 않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극소수지만 이런 것들은 이제 환자의 요구에서 이렇게 변화가 되는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다수는 이 세계 시어머니들, 4명의 시어머니들. 악셀러레이터라고 말씀하신 거죠 지금? 함부로 그 뛰어들 일이 아니고 잘 생각해보고. 야, 아니 말씀하시다 강의 30분 하신다는 게 벌써 54분 됐어요. 뭐 다행히 질문보다는 되게 아하 그렇구나 오 이래서 댓글도 있어가지고 저희들이